아니, 어머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에요.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장자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자식을 결혼시키니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네에게 하는 것과 장 씨 부부에게 하는 게 다른 아들 며느리를 보면 자신이 이렇게 옹졸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과 시집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차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가와는 비싼 식당에 가고 장 씨와는 백반집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차마 쪼잔하단 소리를 들을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사람인 이상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장 씨의 자식인데 어째서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경제적 지원은 아들 가진 부모라는 이유로 사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장 씨가 칠순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난리치는 사돈네는 알뜰살뜰 챙기고 입 다물고 있는 장 씨 부부는 점점 뒷전인 아들 내외에 크게 실망한 장 씨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장 씨가 예민한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던 아들 며느리가 과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고자 했죠. 장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자식들이기에 키우면서 큰 걱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은 참 잘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이 결혼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그랬습니다. 옛날엔 딸이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결혼하면 남과 같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9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맏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하나 있지만 먼저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였죠. 상견례에서 봤을 때도 자식 사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남편 잃고 우리 선애를 제가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안사돈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까 다행이죠. 아들의 신혼집과 사돈, 그리고 장 씨의 집이 서로 꽤나 가까웠습니다. 한 동네는 아니지만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였죠. 사돈네와 장 씨의 집 중간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하긴 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을 비쳤습니다. 참 사이가 좋은 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도 딸이 있지만 딸이 결혼할 때 장 씨도 이렇게 슬플까 싶었죠. 그리고 결혼을 한 뒤로 안사돈은 정말로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것만 생각해 보아도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이틀을 머물다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딸과 떨어지게 되니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태주었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아들 며느리의 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늘 안사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없는 날에도 괜히 자식들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녀가 시골에서 부쳐준 김치 좀 갖다 줄까? 아, 벌써 김장했어요? 오늘 택배 왔네. 아, 근데 장모님이 계셔서요. 그래? 그러면 너 나중에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들러. 그럴게요. 근데 너는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 뭐, 근데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선에도 장모님 오시면 편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 지금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나왔는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괜찮다니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장 씨는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밥 한 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를 처음 만난 것은 명절 때였고 장 씨 부부가 아들네에 가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인혁이네 집 바로 옆이더라고.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 아들이 사는 곳과 5분도 안 걸리는 곳이라면서 남편이 아들네 잠시 들르자고 했습니다. 식장에서 먹지 말고 인혁이랑 점심 한 끼 먹고 오자. 인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집에서 밥 차라리고 하지 말고 외식하자고 그래.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장 씨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니 미리 안사돈에게는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했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린 아무거나 괜찮지. 아들 며느리와 아들 집에서 간단히 차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1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니 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야 할 듯 했습니다. 일단 나갈까요? 걸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자길래 장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회 좋아하시죠? 좋지. 해산물 종류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장모님이랑도 몇 번 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좋아했습니다. 육고기보다 훨씬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소나무집이 낫지 않아? 아, 연탄불고기 파는데. 거기 맛있잖아. 요즘 인기도 많던데. 그래? 아들이 며느리와 장 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것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말한 데가 낫지 않나. 아니야. 거기 요즘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아들도 남편이 좋다고 하니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남편은 입맛을 다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본의 아니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 너무 비싸. 넷이서 가면 3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안사돈과 몇 번이나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장 씨는 찌푸려지는 인상을 애써 바로 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들었으면 무척 서운해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연탄 불고기집이었습니다. 백반의 고기가 한 접시씩 나오는 곳이었는데 1인 15,000원이라 가성비도 괜찮았지만 기분 좋게 식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못 들었다면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먹었겠지만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아들네 왔는데
과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쩐지 아들네에게 장씨 부부는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안사돈은 뭐가 달라서 고급 식당에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낼게. 아, 얼마 안 해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사줄게. 돈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장씨가 계산했습니다. 괜히 얻어먹고서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남편이 장씨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밥 잘 먹고 와서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보니까 좋지.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좋다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돈 때문에 그럴까 싶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서 그렇지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더 맛있는 곳에 데리고 간 것이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장씨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아닌 자식이기에 섭섭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애기 낳으면 무슨 주사 맞는 거라며? 무슨 주사? 100일 무슨 주사라고 하던데. 아, 그거. 들어는 봤어. 그거 맞으래? 인혁이가 꼭 미리 맞아 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랑 내일 가서 주사 맞으려고. 그럼 나도 맞아야 되나? 그래. 혹시 모르니까 맞아. 애기 아프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도 당시에는 아이가 없을 때라 잘 모른다길래 장씨와 함께 맞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언제 출산을 할지 몰라 얼른 예약을 한참이었습니다. 좋겠네. 손녀딸 생겨서. 좋지. 그럼 나는 아들 낳아야겠다. 그래야 비율이 맞지. 장씨는 모처럼 집에 온 딸과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그리고 고모가 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애는 한참 뒤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5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맞은 주사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영상과 사진만으로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안사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네는 장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영상통화를 할 때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몸조리 해주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숨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더 섭섭하다는 걸 아들 며느리는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애기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인데 말이죠. 왜 이제야 와? 아기가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요. 어이구, 우리 손녀딸이 아프면 안 되지. 남편이 아이를 안아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고 아들만 왔는데 남편은 아이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씨는 아들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모든 말들을 가슴에 묻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론 너라도 가끔 와.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장씨 부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들만 오는 게 장 씨도 마음 편하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와 친정엄마의 차이를 장 씨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부모의 심정을 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 씨는 며느리의 눈치만 봤지 아들까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장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뜬금없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온 아들 때문에 장 씨 부부는 당황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저 말고요. 선혜가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네일샵 차리려고 해요. 임신을 하며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가 몇 년간 집에서 손녀딸을 키우며 살림만 했는데 이제는 미용 관련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애가 꽤 컸으니 이제는 일을 해도 되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자금을 장 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우 엄마가 원래 그런 걸 했어? 그건 아니고요. 이제 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요즘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여유가 없으시고 제가 부탁할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죠. 장 씨 부부도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돌려보낸 뒤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사업이 자리 잡고 2년 뒤에 갚기로 약속을 받고서 말이죠.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돈을 송금받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잘해보라며 격려했습니다. 식당이라면 가서 뭐라도 사 먹어볼 텐데 미용 가게라 장 씨도 남편도 한 번 들러서 며느리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있어서 머문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돈을 갚기로 한 때가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함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7천만 원 갚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년 동안 돈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상환할 상황이 아는 듯 했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예약이 있다며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통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되나 싶었죠. 안 갚겠다는 말 아니에요. 장 씨의 심각해진 표정을 보고 아들이 서둘러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혜가 어머니 통장으로 넣을 거예요. 매달 일이래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장 씨 부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장 씨가 며느리로부터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치가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을 수도 없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떼먹진 않겠지만 너무 불규칙적이라 오히려 장 씨가 자꾸 통장을 확인하거나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이면 안 받고 말겠지만 장 씨 부부에게도 7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 며느리에게 그냥 주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안사돈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데가 많다며 푸념을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장 씨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잘 몰랐지만 장 씨의 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딸, 안사돈. 이렇게 넷이서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다며 2달 전에는 제주도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봤다고 했죠. 바깥사돈이 없기에 챙기는 마음은 알겠지만 장씨 부부와는 가까운 서해바다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식당에 데려가는 것 정도의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사돈은 딸 효도를 톡톡히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집 살 때, 사업자금 빌릴 땐 장씨에게 손을 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는 게 괘씸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늦어져도 닥달하지 않지만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장모님에게 용돈 주고 여행 데려가고 하는 걸 보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뭐해? 지우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왜?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걸 연락까지 해? 주겠지. 하지만 장 씨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장 씨 부부인데 늘상 아들이 챙기는 것은 처가뿐이었습니다. 그쪽도 외동딸도 아닌데 어째서 아들 부부에게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러니 장 씨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다 장 씨의 칠순 때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잔치도 싫다고 그러고 해외여행도 싫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한정식당 빌려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리고 오빠네랑 모아서 엄마 아빠 국내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용돈 주기로 했고. 딸의 말에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씨가 다 싫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사돈의 칠순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주느라 현재 자금에 여유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은근슬에 흘린 말이라 차마 안사돈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빌렸던 돈을 갚느라 힘들었다고 만날 때마다 말하는 통에 더럽고 치사해서 됐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칠순을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칠순에 잔치하는 건 촌스러운 거 아니니? 그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장 씨를 호구로 본 것이겠죠. 장 씨의 칠순 생일을 앞둔 주말에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딸이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한 거 드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못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동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며느리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장 씨는 이번에도 그러나 싶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칠순 선물이라고 주기로 해놓고는 깜빡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이따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니, 그거를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야죠.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은행에 갈 일도 잘 없고. 딸이 핀잔을 주자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괜찮아. 밥이나 마저 먹자. 이따가 주겠다는데 좋은 날 꼬투리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겠다던 칠순 용돈은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장 씨를 닥달했습니다.
보냈어? 아니, 보내겠지. 며칠이 지났는데 안 보내? 바빠서 까먹었나 보지. 딸은 기분이 나쁜 듯 씩씩댔습니다. 그날 나온 식대를 딸이 다 계산했고 함께 주기로 한 용돈의 일부도 이미 며느리에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얼른 전화해서 달라 그래. 무슨 전화까지 해. 내일은 주겠지. 다음 날이 장 씨의 진짜 생일날이었습니다. 까먹었어도 그때는 생각나겠지 싶었습니다. 차라리 빌려줬던 돈을 받는 거면 묻겠는데 왜 용돈을 입금하지 않냐고 묻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잘못 보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일에도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됐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장 씨가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드릴게요. 아직 안 보냈어요. 그 외에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하셔도 보내려고 했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말투는 꼭 돈을 맡겨놨냐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대답하지 않고 있자 지금 보내겠다고 하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칠순 선물이라고 먼저 준다고 한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선물을 장 씨가 닥달해서 받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체해 주겠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도 참았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하게 만든 며느리가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태도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깟 용돈 안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거지 적선받는 기분으로 칠순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무슨 돈이요? 용돈 말이야. 생일에 주기로 했었던 거. 누구 적선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안 받아요? 지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지호 엄마 지금 장모님이랑. 아, 말을 하다 말았지만 지금도 아들네가 안사돈과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음도 안 났습니다. 어쩌면 아들마저 이런지 몰랐습니다. 제 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까 지호 엄마가 용돈 보냈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바빠서 늦게 보낸 거예요. 뭘 전화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바란 적 있냐? 주면 줬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너는 그 돈으로 처가 식구들이랑 좋은 데 놀러 가고 용돈 드리고 그래라. 아니, 어머니. 그러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두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잠시 고민했지만 돈 몇 푼에 구걸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내버렸죠. 그러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다.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걸 보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며느리 이야기고 왜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놓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이해하고 말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장 씨에게만 이해를 강요하는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느끼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인영아, 오늘 보약 보냈어. 보약? 갑자기 웬 보약? 여자한테 좋은 거랑 남자한테 좋은 거랑. 박서방이랑 나눠 먹어. 딸은 얼떨떨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약을 보냈다니 말이죠. 그 뒤부터 장 씨는 딸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딸도 장 씨의 기행에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주는 건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딸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대신에 금전적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웬 돈이 들어왔는데? 너 생일이잖아. 용돈 하라고 보냈지.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꽤나 큰 돈을 입금해주니 딸에게서 단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차를 바꾼다고 하자 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쯤 되니 아들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아들이 서운하네 어쩌네 하소연을 한 것 같았지만 장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차도 바꿔주셨어요? 저희 사업할 때 7천만 원은 끝까지 받아가셨잖아요. 끝까지 받아가긴. 너희 500만 원 덜 줬어. 하도 보냈다 안 보냈다 하니까 얼마 줬는지도 모르지? 그 돈은 그냥 너희 도와준 셈치고 말 안 했잖아. 아, 어쨌거나 인형이랑 저희랑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며느리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우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같은 자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을 하시려거든 아들인 저를 더 챙겨주셔야죠. 그래서 장 씨도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너도 뻔히 알잖아. 뭘요? 딸이랑 친정엄마 사이가 그런 거 말이야. 저번에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친정엄마랑 딸이랑 더 살갑게 지내고 챙겨주더라도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 난 네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나도 그 마음 알고라며. 네 얘기 듣고 엄마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그런 거 같아. 역시 딸이더라고. 너는 너희 처가 잘 챙겨. 그래야 지우 엄마한테도 이쁨 받고 살지. 잘 먹고 잘 살아, 알겠지? 엄마는 인형이네 식구 잘 챙기면서 살게. 늙어서도 챙겨줄 사람은 딸밖에 없잖냐. 그러면 다 인형이한테 맡기고 살아야지. 은근히 장 씨의 재산을 딸에게 줄 것이라며 아들의 속을 긁었습니다.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고 장 씨 부부의 노후는 알아서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해줄 만큼 해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속썩인 놈은 커서도 속썩이고 잘난 자식은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면 떠나가게 돼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그걸 모르고 자식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니까 가슴에 생채기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작은 복수를 하려고 돈을 쓰긴 했지만 장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만 애끓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며느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도 왔지만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싫다는데 장 씨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마음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숨 막히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현호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20대 때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 30년 넘게 일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몰랐고 허튼 일로 아내를 마음고생 시킨 적 없었으며 여전히 자식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후 준비도 하고 60이 넘어 퇴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의 삶에 이토록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죠. 은퇴를 하면 아내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가끔은 자식들과 만나며 그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심만의 착각이었던 걸 몰랐던 것이었죠. 일을 안 하니 집에만 있는 현실을 아내는 못 견뎌 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했죠. 현 씨는 여태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가 싶었습니다. 돈만 버느라 제대로 된 취미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늙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취미도 하나 없느냐며 한심해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현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연년생을 낳아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아내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모난 데 없이 자식들 잘 키웠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잘했기에 큰 불화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던 것이었겠죠.
회사가 어려워 해고가 될 뻔한 적도 있었고, 바깥에서 혼자 일하며 아내에겐 참아 말 못했던 고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가장인 현 씨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커가는 자식들을 보며 행복했죠. 그러다 현 씨가 50대 초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업을 좀 해볼까? 뭐? 무슨 사업? 글쎄, 뭘 팔아도 좋고, 아니면 카페나. 그건 천천히 생각은 해봐야겠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회사 어렵다더니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왜 그래? 뜬금없이. 그냥 곧 퇴직할 때 돼가는데 생각이 많아지네. 정년은 채워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퇴직해도 너무 젊잖아.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건 퇴직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주위에도 퇴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면 너무 늦는다고. 당신은 행여나 회사 그만둘 생각은 말어. 나는 매달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퇴직하고서도 말이야. 지금 충분히 먹고 살 걱정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경고하듯 이야기하는 아내 때문에 꿈도 못 꿨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퇴직한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아내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일축했죠. 그동안 나중에 뭐라도 해보기 위해 이것저것 공부도 했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듯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뒤로는 혹시라도 현 씨가 딴 맘이 있나 싶어서 의심하는 눈길을 한동안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큰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었을 땐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뭐 할 거야? 뭘 뭐해?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하니까 사업하지 말라며. 그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거였지? 글쎄, 뭘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럼 그냥 집에서 놀 거야? 나도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전에 아내가 했던 말처럼 부동산도 있고 노후는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라도 해볼 생각을 했겠는데 혹시나 가진 것을 잃을까 무서워 무언가 벌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잘 지켜서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현 씨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며 그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해?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래. 정신 사나우니까 좀 앉아 있어.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던가? 아니야. 방에서 책 읽을게. 무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출근을 하다 보니 휴가보다 길게 집에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돌아다녔더니 아내가 핀잔을 주었죠. 현 씨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2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쉬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감정도 사라지고 집에 있는 게 오히려 적성에 맞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어디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보던 책도 마음껏 보고 말이죠. 당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만나? 누굴 만나? 그냥 친구나? 동창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다들 바쁜데 뭘. 근데 왜 당신만 한가해? 회사에 안 나가니까 한가하지. 주변에는 퇴직하고도 일하는 사람도 많은가 보지? 그렇지. 진작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우리도 그럴 걸 그랬나? 그래도 장사는 잘 안 된대. 장사는 안 돼도 할 일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할 일 없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안 나가느냐는 질문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나가서 친구도 만났고 아들이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아내는 현 씨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나 오늘 외출해. 언제 오는데? 저녁 먹기 전에는 올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점심은 나 혼자 먹을게. 알았어. 설거지도 해놔야 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내가 외출한 뒤에 현 씨는 점심때가 되어 밥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꺼내고 아침에 먹은 국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2개 하니 점심밥은 뚝딱이었습니다. 먹고 난 설거지를 하고 현 씨는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책을 읽을 맛이 났습니다. 현 씨는 그 순간 참 축복받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기 때문에 노후 걱정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또 집 평화로우니 이렇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대단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었죠. 현 씨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책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계속 집에 있었어? 책 봤어. 그래? 밥은? 점심은 먹었지? 저녁 때 됐잖아. 뭐 먹을까? 글쎄, 딱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을까? 내가 끓일게. 아니,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귀찮기도 하고, 당신 귀찮으니까 내가 할게. 집에서 먹기 싫어. 그리고, 당신 그놈의 밥 얘기 좀 그만해. 짜증스러운 대꾸에 현 씨가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현 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리려는지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현 씨가 아내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 생각 없으면 그냥 둬. 내가 알아서 차려서 먹을게. 아냐? 밥 먹어. 금방 차릴게. 현 씨와 아내는 말없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현 씨는 아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어. 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아냐, 그게 아니라,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런데?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아내를 보고는 현 씨도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디 안 나가? 아침을 먹기 전에 아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자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어떻게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 삼시세끼라니.
그저께도 외식했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내 집에 있으면서 밥 타령하니까 나 솔직히 힘들어 죽겠어. 밥타령이라는 말에 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내가 저기압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억울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의 세 끼를 직접 차리게끔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은 많은 날을 아침 겸 점심으로 대체했고 저녁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출하거나 귀찮아하면 현 씨가 직접 차렸으니 아내가 밥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현 씨가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자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은 내가 차려서 먹을게. 아내와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 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필요도 없었기에 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분은 조금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남편 밥 한두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마저도 나가서 사 먹는 일이 많은데 말이죠.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돈을 안 버니 밥 차려줄 가치도 없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냥 요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오후에 들어올게. 밥 혼자 먹어. 어디 가는데? 답답해서. 친구들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런데 그 답답하다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답답해? 그냥 요새 좀 그렇네. 힘없이 대답한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전환 좀 하고 왔어? 좀 나아. 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게.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우울증 같은 게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짜증을 내는 것도 그렇고 답답하다는 말도 종종 하기에 심상치 않은 듯 했습니다. 점점 집에서 말수도 줄어들고 말이죠. 다음 날에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걸치는 아내. 왜? 어디 가게? 마트? 아니, 요 앞에 좀 걷다 올게. 그 말에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라도 온 것 같았죠. 그러지 말고 같이 가. 현 씨가 아내를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어깨를 잡아누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냐. 당신은 여기 있어. 나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같이 가지. 아냐. 요 앞에 공원에만 잠깐 갔다 올게. 찬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현 씨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던 현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래도 미혼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주영아, 너 주말에 시간 있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쁘더라도 시간 좀 내줘라.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요즘 우울한 모양이야. 엄마가요? 정말요? 현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자꾸 바람 쐬고 싶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아예 같이 나들이라도 좀 갔다가 오는 게 어떨까 해서. 아, 저는 괜찮아요. 형한테 제가 연락할까요? 아니야. 너희 형은 혼자도 아닌데 뭘.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싶어서 작은 아들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나 그런 데로 갈까요? 그래. 네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제가 그럼 좀 알아볼게요. 그래. 부탁 좀 한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좀 갈까? 어디? 그냥 뭐 바람도 쐬고 할 겸. 그런데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우울해서 그래? 현 씨가 걱정하며 묻자 아내가 돌연 현 씨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느닷없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내에게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현 씨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있자 아내는 조금 누그러진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아,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뭐, 빈둥거려? 현 씨가 충격받은 듯 대꾸하자 아내도 순간 실수를 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꼭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모양새였습니다. 쾅 닫히는 문을 보니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까지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내는 현 씨와 있는 시간이 싫은 듯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꼭 다시 출근 좀 해줬으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싶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죠. 결국 아내에게는 아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밖에 좀 나가라는 데대 버티고 있을 만큼 신경줄이 질기지가 않았습니다. 현 씨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아내와 억지로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죠. 당신 어디가? 밖에 좀 갔다 올게.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는데? 그냥 다녀올게. 아내의 물음에도 현 씨는 어영부영 대답을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런 현 씨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목적지나 할 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현 씨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가지고 나온 책을 펼쳤죠. 그나마 책 읽는 취미라도 하나가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2시간쯤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다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이렇게 밖에서 책을 보는 것도 오래 하지는 못할 듯 했습니다.
결국 현 씨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마저 읽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다가 시계를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꼭 자신이 집에는 잘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출근한 척 공원에 서성거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냐? 벌써 열흘째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로 뭐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이 회사만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집에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반면 아내는 현 씨가 매일 나가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서성이다가 오후 5시쯤 들어가니까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밥은 뭐 먹고 싶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다시 남편 대접을 해주는 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현 씨가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네.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떠올려 보았지만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를 먹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타령 좀 그만하라는 사람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말이죠. 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괴로우니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나가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그건 그거대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내의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시위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집에 있지 말라고 해서 나가잖아. 이것 봐. 시위하고 있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혀 쳐다보자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당신이 회사 나갔을 시간에 늘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이랑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봐.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숨 막힌데? 뭐? 숨 막혀? 그래서 밥도 해주기 싫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해? 밥만 얻어먹는 식충이야? 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데도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야? 나가서 먹고 싶다고 하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집은 내 공간이기도 해. 근데 당신이 싫다고 해서 내가 나가잖아. 아니 됐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숨 막히다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현 씨도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는 아내와 더 이상 신랑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내에게만 맞추는데도 따진다면 현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와 아내는 냉전이었습니다.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고 밥도 전부 따로 먹었습니다. 아내는 시위하는 게 보기 싫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서 밥을 먹으니 외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 한 대가가 이런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현 씨도 퇴직 후 할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했던 아내가 이러니 더욱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열흘 만에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구해서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서로 말도 안 하고. 정말 숨 막혀서 내가 못 살겠어. 또다시 숨 막히다며 호소하는 아내를 현 씨가 허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내 삶 방해받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당신을 방해했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 당신한테 일을 시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다고. 당신은 부부간의 애정이라는 게 있기는 해? 나이 들어서 무슨 애정 얘기를 해. 일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이바지도 끝이 났고 늙은 남편은 이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존재 말이죠. 당신은 평생 집에 있었으면서 나는 고작 1년도 안 지났다. 그거랑 같아?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현 씨는 며칠 동안 짐을 싸고 나가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현 씨도 이런 아내와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네가 나가네 내가 나가네 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고 하루빨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현 씨도 현 씨만의 공간이 생기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쩌면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 반년 정도는 가끔씩 가슴이 텅 빈 듯한 느낌도 받았고 우울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 씨는 혼자 지내며 여러 취미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업을 한 친구들과 만나서 조언도 듣고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에 현 씨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서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었고 나이 들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삶의 활력도 생겼죠. 그리고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카페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지내.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으니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들어가서 다정하게 지내는 게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게 되는지 몰라도 말이죠. 나는 지금 생활이 편해. 당신도 혼자 있는 게 좋다며. 그래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아니야. 난 계속 여기서 지낼게. 명절에 갈게. 그때 봐. 여보, 현 씨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들어와서 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밥 차려주는 게 싫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자꾸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말들을 말이죠. 아들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갱년기가 지금 온 듯 했습니다. 아내는 현 씨에게도 가끔 전화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왜 그러는데? 아무도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말이야.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해도 애들이 바쁘다 그러고. 내가 간다고 그래도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애들도 애들 삶이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왜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나가 사는 것도 다 낭비잖아. 당신 숨쉬고 살라고 안 가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랑 있으면 숨 막힌다며. 그래서 숨 쉬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잖아. 나는 안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이랑 한 공간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했던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도 내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인생 살아. 취미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하던가. 그러면 극복이 돼. 당신,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복수라니. 다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조언이잖아. 그럼 명절에 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현 씨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현 씨가 받았던 상처와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아내도 현 씨를 탓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척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퇴직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 씨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늙어서 서로를 돌봐줘야 할 때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박탈감, 허무함 같은 것들을 또 느끼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씨를 설득하진 못했죠.